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이 이쪽 분이시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경기도 평택을 위주로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분이라는 사실 아는 사람이 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네, 고향은 나주 봉항입니다. 어릴 때 기억을 좀 기억나는 나주에서 되게 나주에서도 좀 산골이고요. 굉장히 지금도 가면 오솔길로 해서 가야 되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뭐 광주로 나온 곳은 되게 유학이었죠. 그때만 해도 월세방 얻어서 친구들과 자취하면서 이제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이제 이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한상규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주는 대도시였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고 새로운 문화에 뭐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뭐 이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광주라는 문화들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글과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도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죠. 예. 뭐 공부는 별로 못했습니다. 예. 유학 오실 정도면 공부를 잘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뭐 하여튼 여기 와서는 공부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른 학교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서클 활동도 같이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80년도에는 기계공고 2학년, 3학년 3학년 시절이셨구만요. 예, 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5월 달 됐을 때 예. 그때 상황을 좀 한번 5.18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막 한창 광주 시내가 이제 난장판이 되고 시민들이 잡혀가고 그런 상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뭐 거의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심할 때인데 지금 돌아보면 대학생들의 시위만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5월에 이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집회에 자주 좀 참여를 했어요. 해서 그때 지금 앞에 보이는 분수대 주위에 햇불 시위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그리고 이제 5월 17일 이런 기억들이 생생하죠. 5.18이 되기 전에 이제 물론 이제 광주에서 그동안 그 전에도 예. 민족민주화 성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좀 참여를 하셨었구만요. 당시에도 보면은 이미 그 좀 어떤 사회 문제나 정치 어떤 그 문제에 열심히 남다르셨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남다르진 않았고요. 전체적인 지금 그때 뭐 광주만 그렇지는 않았고 전국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끌어올라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 저는 광주가 남달랐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당연하게 이 사회 문제에 특히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대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때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였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위원장님의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게 보통의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대학생 그때 당시에 뭐 대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주도하는 처음에는 그런 마당이었는데 고등학생이셨잖아요. 고3이었고. 근데 어떻게 그 참여를 하셨네요. 공부보다는 약간 그런데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는 그렇게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한 학교는 또 아니었고, 예,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작업복에 조국 근대화의 기술하는 이렇게 마크를 들고 늘 이렇게 실습만 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진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사회에 미리 나가야 되는 뭐 실습 현장 실습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 문제에 좀 빠르게 눈을 떴지 않는가 싶습니다. 5.18 때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현장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글쎄 저도 막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그 한강이라는 우리 한강 작가. 소설가가 쓴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책들을 감옥에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더니 정말 너무나 리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제 아픈 기억은 잊혀졌다도 다시 깨어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꼈고요. 뭐 소설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억들이 제가 이제 지역으로 따져서 본다라면 뭐 특히 이 처음 뭐 공영 터미널 그때만 해도 여기 광천동으로 옮기기 전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 터미널 부근에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트럭으로 끌고 가는 구타를 하고 뭐 인정사정 없이 그리고 뒤로 묶어서 개나 돼지처럼 막 싣고 가는 이런 상황들을 뭐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나서는 주로 이제 전대앞 그다음에 화정동 그다음에 저기 백운 노타리 교도소와 그리고 도청 뭐 이런 데에 뭐 그때는 전부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했던 광경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친구네 집이 여기 대인시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머님이 늘 이제 저희들 챙겨주셨는데 그 대인시장을 중심으로 한 많은 그 시민들이 종업밥을 만들어서 해줬던 이런 기억들도 좀 나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때 그 아시아에서 나왔던 그 군용차 뭐 이런 기억들도 너무나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 요새 저 화면에서 보이는 그 트럭에 시민분들이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질주하면 그 트럭에 좀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다 탔죠. 그때는 뭐 다 탔고 타서 뭐 광주 시내 안 다닌 데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타고 어떤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로 지금 그때는 뭐 전두환이 물러가라, 노태우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구호를 노래를 계속 불렀고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막 발포하는 그 앞에까지 쭉 갔었던. 근데 이렇게 가고 뭐 그 뒤로 그 전에 이제 택시 차량 시위가 있었고 대창원수 버스들이 집단으로 가는 상황들 뭐 그런 걸 이제 여기 바로 직전에 같이 군용들 같이 있었던 이런 기억들이 나는 거죠. 총을 드셨습니까? 총을 그렇게 차에 탄 사람들은 그거 다 들었다고 봐야죠. 들었고 하지만 지금 기억으로 보면 총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진 않았어요. 그 안에는 나름대로 룰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있어서 총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룰들 지켰던 이런 이제 기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시민들의 그 영상을 보면 시민들의 어떤 지지와 호응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물이랑 뭐 이런 각종 음식도 갖다 주시고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뭐 거의 사실 이제 뭔가를 초월하잖아요, 사람이. 삶을 초월한다고 봐야죠. 분노 앞에 초월해 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게 자기 게 아니가 되는 거고 이 공동체가 그 해방구라는
표현이 저는 맞았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사실 니건 내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막 피가 왕성할 때라 뭐든지 참 배고플 때인데 그렇게 지금 기억에 돌아보면 배는 고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먹을 건 좀 그래도 넉넉히 먹으면서 했던 그런 기억. 오히려 자취방에는 김치도 없었는데 무슨 이렇게 김밥, 주먹밥 이런 거 뭐 빵들도 있는 대로 막 많이 먹었던 이런 생생함이 있습니다. 도청 앞 집단 발포 현장에 계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21일 날 예. 오후 1시 그 예. 상황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주시죠. 그게 차 아마 조준 사격들이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어디 계셨어요 그때? 한 금남로 한 지금 여기 전일 빌딩 있잖아요. 전일 빌딩 약간 주변 정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 있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시위하시고 이제 막 네, 계엄군 이렇게 네. 압박하는. 먼저 차가 가는 코스에서 일로 뭐 다 이제 모여지는 이제 지침에 따라서 올 때라 같이 이제 타고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방 저녁이 됐고 느낌으로는 다음 날 이제 이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짜 끔찍한 상황들을 또 보게 되고 저녁에는 또 사실 여기 친구네 대인시장이었거든요. 친구네 집에서 자주 잠은 또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후 1시경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전일빌딩 그 근처에서 이제 보시다가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 총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발포한 상황을 목격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뒤에 약간 중간 정도 뒤에 있었는데 이제 발포해가니까 야 진짜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 앞에서부터 물러왔는데 대부분 그럴 때 시민들이 크게 이렇게 도망가지는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 정도 있었는데 발포가 더 계속되니까 다 물밀처럼 이제 사이드로 이제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주변으로 이제 ht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조용할 때 다시 와는. 그래서 뭐 계속 그걸 보지는 못했죠. 총소리가 어떤 식으로 났습니까? 총소리는 총소리였죠. 예. 근데 조준 사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조준 사격으로 지금 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날라왔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울 정도로 조준 사격으로 좀 그때. 예를 들면 총소리가 드르륵 뭐 탕탕탕탕 아니면 뭐 조준 사격 같으면 탕 뭐 이렇게 뭐 탕탕탕 이렇게 났어요. 탕탕탕. 따다당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탕탕탕 났는데 그 소리가 그냥 예사롭지 않았어요. 처음 들은 거잖아요. 저도 총소리를. 그런 이렇게 사람이 이 소리에 죽는구나 뭐 이런 것이 느껴졌던 시간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총소리가 난 뒤에 예. 몸은 이제 일단 피하셨을 것 같고. 네.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 현장 바로 이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계속 계셨어요? 약간 저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뭐 그때만 해도 약간 뒤로 좀 물러갔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 이후에 총을 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주로 이제 군용 화물 트럭 안에 타니까 그때 총들을 배급을 해줬고 제가 뭐 직접 어디 가서 총을 가져오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광주 그리고 이제 27일 날 진압될 때까지 네네네. 머리에 땀 좀. 모르게 땀 덥네 햇빛이. 볼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그러면 그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해주시죠. 21일 이후에 도청 집단 발포를 이제 현장을 목격하신 뒤로 계속 이제 아침 자취방을 나오고 밤 늦게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계속
격전지들을 많이 갔었죠, 사실은. 격전지 많이 갔고, 특히 막 교도소 앞에 같은 데는 뭐 여섯 일곱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가다가 뭐 실탄 날라오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제 차가 빠꾸 하고 이랬는데 차에 막 유리창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봤죠, 그때 당시. 27일, 26일 밤 27일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는 뭐 그때도 시내 쪽에는 계속 있었어요. 시내에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는 안 했고 그때 상황으로는 거의 대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도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밀리면 좀 한 발 후퇴했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이제 반복했던 상황.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학교로 이제 가셨겠군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고향 집으로 갔죠. 시골 나중에. 집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걸어서 갔어요. 그때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나주까지 갔는데 뭐 길 옆에 뭐 차들이 어마어마 수십 대가 그냥 다 이렇게 처박혀 있었고 그런 이제 얼마나 격렬했는 건지 그 상황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걸어서 갔는데 부모님들이 야 너 살아서 왔구나 이러고 막 진짜 어제 왜 연락도 없이 이제 오냐 그러고 되게 어머님 그냥 놀랐던 모습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그 트럭을 타셨을 때 예. 학생이었는데 다른 그 어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좀 뭐랄까 무시한다거나 그러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때 사실 고등학생들이 작은 수가 참여한 건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건 뭐 전혀 없었고 같이 참여하는 수준의 당연하게 시민의 일원으로 이렇게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대했던 것 같았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냥 뭐 너희가 뭐 어린 학생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5.18과 관련해서 여러 감정들 그리고 여러 어떤 감정들이나 복잡한 뭐 분노하시기도 하고 이를테면 뭐 시민들이 지지해 주는 데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어떤 감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위원장님께 5.18은 어떤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5.18이 무엇인지, 5.18은 위원장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좀 질문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5.18은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5.18은 무엇이다. 그런 경험들,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있는 건데요. 저는 5.18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못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상황이 80년 5월이나 2009년 쌍용차나 2015년 광화문이나 별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좀 맞닿아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계기가 저랑 되게 시골에서 자란 뭐 이렇게
폭도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이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국가 폭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DNA를 만들어준 곳이 저는 올 광주였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뒤늦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가 이제 그 5.18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아주 그 큰 분수령 위원장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네. 분수령이 2009년이 네.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또 무언 중책을 맡게 되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네. 5.18이 영향을 끼쳤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물론 2009년 쌍용차 사태가 뭐 한 노동자의 해고의 문제를 넣는 이 한국 사회의 총 자본을 대표하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총 자본의 대변자였어요. 그때 당시 그 대통령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를 아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격전지가 쌍용차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80년 5월과 다르지 않는 국가 폭력의 잔혹한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닿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한 노동자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되더라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해준 바탕이 그 근육을 저는 강주에서 좀 키워졌지 않는가. 그래서 강주는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 근육의 트레이닝 센터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9년에 그런 싸움이 있고 그리고 또 수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예. 최근에는 그러면은 아직도 쌍차에 계시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쌍용 자동차에 11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복직을 했는데 여전히 이 정부하고 회사하고 그다음에 회사 안에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업 노조가 하나 있고 저희 이제 민주노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노 사정이 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마지막 합의를 한 바가 있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는데 이걸 회사가 이제 지키지 않고 무기한 지금 휴직을 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해서. 그래서 합의는 네 당사자가 했는데 여전히 우리 직접 당사자 해고자들은 배제하고 안에 있는 노사가 일방적으로 저희들의 지금 부서 배치를 막아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맞고 있고 그리고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가 대통령, 총리, 경찰청장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2009년 잔혹하게 했던 폭력에 대한 것을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한테 손배 가압류를 여전히 지금 취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쌍용차 문제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저도 하나의 당사자로서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쌍용차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을 2015년에 당선이 돼서 3년간 이제 그 중에서 2년은 이제 감옥에서 했습니다. 하고 이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걸고 투쟁해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사회가 그럼 과연 바뀌었느냐 이런 지금 논쟁들이 휩싸이고 있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큰 상들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럼 한국 사회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성찰이 부족하는 연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적폐 청산은 정말 거의 된 게 없어요. 인적 청산 중에 일부만 책임을 지고 구속됐을 뿐 내용적인 청산들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 앞날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노동자의 목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 시대에서 이런 고민 속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맡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래서 전태일 50주기에 조직 노동자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시대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들이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회가 외면하고 있다라면 이 시대는 살아있는 전태일들을 또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야만적인 사회가 아닌가.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한국 사회가 같이 해낼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들을 보태고 있는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의 이름은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언의 주말이 권유군요. 그렇습니다. 예. 권리찾기 유니언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요. 권리찾기 유니온은 이제 권리를 찾자는 거거든요. 근데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노동자업으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낙후되어 있냐면 100년 전에 합의한 ILO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이 자본주의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합의가 됐는데 정말 한국 사회는 아직도 ILO 협약을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낙후된 상황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을 빼앗아 버린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몸을 불살랐어요. 근데 50년이 딱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5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해고를 당해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연장 근로수당을 떼먹었는데 그걸 갖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 산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대한 갑질을 당한 것이 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냥 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버리는 이 문제 앞에 과연 조직 노동자로서 그들이 단결해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저는 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 감옥에서 수많은 노동으로 희망을 찾지 못하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 못하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유하다는 저 개인의 이제 반성문이기도 하고 우리 운동이 빠르게 집중해야 될 아픔에 대한 치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권리를 이 사회가 방치하지 않을 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함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단결을 모아가는 그런 1차적인 온라인 공간입니다. 온라인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노동자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을 권리찾기 유니온으로 이렇게 이름 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면 한국 최대의 노동운동 단체고 전 위원장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노총이라는 노동단체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운동을 또 하신다고 하니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오히려 이를테면 노조에 가입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노조를 조직한다고 하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희망을 그런 어떤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미조직 어떤 점점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활동을 지금 계획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노총의 어떤 노선이나 방향성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노총하고는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지금 같이 협약을 맺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이 나라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답게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차별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근데 그들을 스스로 지금 현재 단결투쟁 조끼를 입고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근데 이런 과정들을 한 단계 제가 한번 먼저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노총이 강화하고 2천만 노동자들이 전체의 단결권을 만들어가는 그냥 이런 경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민주노총 전 위원장 예. 정도 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이 보직을 내려놓으시면 좀 더 편해지거나 예. 아니면 뭐 좀 더 어떤 다른 더 세계에 또 진출하시거나 그럴 법도 한데 예. 오히려 더 어렵고 또 이 힘든 곳으로 가신 모습인 것 같아서 인상적이어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제가 6년의 감옥 생활들을 돌아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분에 넘치도록 받은 사랑을 받은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조직 노동자를 대표했던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가장 조직될 수도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뛰어든 것들은 그 사랑을 저는 갖는 저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천만 전태일이 지금 현재 2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면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저는 보람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예. 6년 감옥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좀 억울한 생각은 드시지 않았는지 또 그때 또 언론 그러니까 그 수배 생활 하시면서 또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좀 피해랄까요? 아니면 힘든 시절을 또 겪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근방에 어느 식당에 한번 들른 적이 있어요. 다른 일로 왔었는데 왔더니 식당 아주머니가 한상균 씨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맞습니다 그랬더만 왜 이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누가 이렇게 폭돌하게 했다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있잖아요. 정말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탄압하는 과정이면 전 누구라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민주주의를 짓밟으면 거기에 시민들이 저항하는 것들은 저는 강주가 아니라도 어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분노를 어느 순간에 저도 30명의 우리 쌍용차 동지들과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감옥이 정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 곳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목숨을 던졌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죽지 못했던 시간들이 열사가 아니라 살아서 이 나라의 노동자 계급들이 이 민주주의를 더 심장을 강화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분노를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한상균의 저항 정신은 그 뿌리가 5월 광주에 있다. 예. 이렇게 아까 얘기를 예. 하셨는데요. 네네. 때때로 생각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노동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디에 출마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때 뭐
때때로 생각나는 5.18 여러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요. 망울무역을 왔어요. 망울무역을 와서 제 친구가 이제 같이 옥살이도 같이 했던 김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혁이라는 친구랑 같이 친구야 묘역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무용고 묘역까지 전체를 뭐쫙 이렇게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루 종일 한번 또 돌았었어요. 일부러 했던데 거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꽃도 피지 못하고 하늘로 간 정말 그 제복 교복을 입었던 수많은 우리 이 학생들이 그곳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열사들이 여전히 묘역에 많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상황들을 가슴에 담으면 결국 산자의 목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렇게 저는 누구라도 그 각오가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각오들을 하고 결국은 사실 이 사회가 요즘 이런 말을 쓰면 되게 어색해 하던데 저는 유사일에 가장 치열한 계급전쟁 시대입니다. 이 계급전쟁의 시대에 우리 노동자 계급이 한 번도 이 사회의 주역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다 기득권화 돼버리는 상황이 한국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가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바꿔낼 거냐. 여전히 이 몫도 노동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향후 몇 년 안에 해결하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강주가 민주주의의 심장이었어요. 심장이라고 했는데 과연 2020년 40년이 지난 민주주의의 심장은 무엇이어야 되냐 이런 반문을 하게 되고 그 반문은 저는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노동이 빠진 민주주의가 결국은 한국의 불평등을 얼마나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내는 역할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 문제조차도 40년 지난 이 광주에서 뭔가 발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 여쭤보고 싶은 거 다 여쭤봤거든요. 예. 왜냐면은 올해가 이제 5.18 40주년이고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50주년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까 뭐 이제 권유하다 그 얘기를 하셨지만 뭐 저는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지금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내가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노동권이 박탈당한 살아있는 전태일들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 절망의 숫자가 저는 5라고 보고 있어요. 5인인데 기저귀 숫자 5로 만들고 싶고 5인들이 뭐 그렇게 만들려면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내가 이 사회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게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다. 라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 길이 제가 알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뭐 더 이상 다른 꿈보다는 그 길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 또 계급적으로는 이미 그동안의 분단의 모순, 계급의 모순 또 이것을 영속시켜주고 있는 교육의 모순들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들이 2020년에 찾아져야 되고 그 중심에 노동자 계급들이 더 이 시대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와 한편이 돼가지고 그 길을 찾은다라면 그건 한국 사회 2020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다. 어디서 보도를 보니까 네. 그때 그 연예인께서 시신도 이렇게 운구를 했다 뭐 그런 얘기 뭐 시신은 그때 당시
병원으로 있잖아요. 예. 병원으로 이렇게 들고 총 맞은 시신도 이런 여기서요? 그렇죠. 예. 도청합 뒷담화표 뒤에. 예. 아 그때 그 얘기를 한번 좀 공유해 주십시오. 뭐 자세히 지금 뭐 병원이나 이런 거 기억을 안 나고 정황이 없어서 이렇게 시신은 아니고 뭐 부상자들 이렇게 병원을 날리고. 그때 총 맞았던 예. 21일 날 오후에요. 예. 아 그래요? 그 남로에서 그 상황을 그건 이따가 한번 그럼 저기 가서 한번 기억 한번 되돌아 봅시다.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때 진짜 마지막 그때 이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서 그때 동료들에게 광주 시민군들에게 광주 사람들에게 혹시 뭐 하신 말씀 있다면 지금 광주는 그때 광주만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군사 독재 시대를 종결시키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광주로 한국 사회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분노와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더 나은 한국 사회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가족의 문제로 들어오고 이 가족이라는 이런 연결고리 속에 나의 아이들만 여전히 공주와 공자로 키우고자 했던 시간들이 저는 40년간의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흐름이 낳은 결과가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변화의 변화가 나타나 버렸는데 근데 그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키워갈 좋은 일자리가 없는 나쁜 일자리는 이 사회에 지금 널렸거든. 천지인데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어야 된다는 그리고 두뇌가 아니라 붉은 심장이어야 된다는 도스토옙스키의 명언들이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의 선들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진보라고 하는 아젠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안락함으로 기득권으로 치부되고 있는 한국 사회한테는 2020년 5월 광주를 돌아보면서 또 전태일 50주기를 돌아보면서 대단하게 성찰의 시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